정상회담 분석이 요새 이번 주 내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도착해서 나온 뉴스였죠.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도착하기 전이었나요? 네네. 출발하기 전이었나요? 출발하고 나서 나온 네. 보도였죠. 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로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발언이 이제 논란이었죠. 주어가 있냐 없냐로.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실관계는 다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나아가서는 민족의 성원이기를 포기한 용서할 수 없는 망발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본이 이 당시의 조선을 식민 지배하면서 얼마나 악랄한 전쟁 범죄와 얼마나 악랄한 만행들을 진짜 저질렀습니까? 여기서 진짜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는 무슨 특집편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 사례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일입니다. 일본이 무릎을 꿇어도 10번, 100번, 20번, 1000번, 아니 1억 번도 꿇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무릎을 못 꿇겠다라고 우기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그 무릎팍을 걷어차서라도 무릎을 꿇려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망발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망발을 했으니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네,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일본이 저지른 역사를 모르는 걸까요? 아니죠. 알고도 이러는 거죠. 저는 사실 윤석열은 매국노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민족 반역자, 반민족 행위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고, 민족 반역자와 반민족 행위자에게 남은 것은 단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 주어 논란이 저는이 아니라 네. 일본은 아이라고 아이재팬? 했다. 아이재팬?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서 아이재팬 논란이.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일본이라고 넣나 저는이라고 넣나 다 논란이에요. 네, 일본이,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일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렇죠. 면죄부를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충 그 해명을 했으면 나는이 아니고 일본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거의 대국민 사기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뻔뻔하게 사기를 치고 호통을 치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윽박을 질렀는데, 정작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국힘당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공개를 하니까 이런 지역적인 일로 논란을 빚는 게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누가 국익을 지금 훼손하고 있어요? 이 자들은 자격이 진짜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너무 대통령이 뻔뻔하게 아니라. 발언을 하니까 네. 국민들이 뭐라고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미친놈 아니야? 이 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정말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상식적이고 말이 좀 통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비판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비판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거 외에는 정말 답이 없고, 저는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지금 끌어내려서 될 판인가? 이게 우리나라 형법 법률로 해결이 가는 건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돼요. 반민족 행위 특별법. 네, 그 법률을 새로이 제정해서 이 윤석열을 필두로 해가지고 민족의 존엄과 이런 국익을 팔아먹는 자들을 엄벌에 다스려야 맞습니다. 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지금 우리 형법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엄벌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왜 이런 발언이 튀어나왔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윤석열이 미국에 방문하는 길에서 굉장히 들떠 있었다. 그래서 뭔가 미국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예쁨 받고 싶어서 이런 일본의 과거사 문제, 전쟁 범죄 문제를 미화해주고 무마해주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됩니다. 네, 그 녹취 내용을 아예 녹취문을 공개를 네. 했잖아요. 제가 그 문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거든요.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투가 딱 윤석열 말투가 말투예요. 딱 윤석열이에요 지금. 여기에 무조건 전운이 들어가지 여기에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윤석열 말투가 아닙니다.
네, 늘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말이 좀 이렇게 주술 부분이 이렇게 정확히 매끄럽게 떨어지지 않는 특징도 정확히 담겨 있어요. 네, 이거 저는 그 이 녹취 글을 보면서 아 이거 정확하게 녹취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인터뷰한 내용을 이 기자가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정돈된 내용은 아니구나라고 확 느껴졌거든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음성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 맞아요. 말투와 억양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동훈이랑 윤석열이 이 말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의 말은 글로 봐도 음성 지원이 되는. 그 우리가 노이로제 걸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네, 어쨌든 주어는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100년 전에 일로 일본이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자기 주장을 펼친 겁니다. 네. 더 이상 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내용은 없는 거죠. 네, MBC 기자는 이렇게 논평했더라고요. 주어가 피곤하다. 계속 나경원의 주워 먹자고 BBK 논평에 이어서 도대체 주어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 주어가 피곤하다 이렇게 논평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중국의 반응도 좀 눈여겨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본의 머리를 숙였다. 일본에 침략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중국도 일본의 이런 침략의 지배를 받고 또 상당한 피해를 본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데서 항의의 입장을 좀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기가 찬 건 대통령실의 이제 대응 답변입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저급하고 무례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 자기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윤석열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무지를 드러내는 저급하고 무례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기 소개하듯이 한 게 아닌가. 이게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방문 중인데요. 공항 도착 장면이 이슈예요. 애국가에 경례하다가 김건희가 뭐라고 말을 하니까 딱 손을 내리는 장면이 하나 이슈가 됐고, 김건희가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에죠. 비행기에 내려서 네. 걸어가는데 센터로 나가려고 하는 거를 미국 의정국장이 제지한 장면. 이 두 장면이 되게 핫하게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리고 뭐 보셨습니까? 넷플릭스 CEO 만나는 자리에서도 자리 배치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김건희를 센터로 앉히는. 네네. 그리고 사진들도 뭐. 네, 오늘 뭐 뉴스공장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사진들의 정중앙에 김건희를 배치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한 사진들. 네. 네. 이런 사실은 정상회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도착 첫날부터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거죠. 의전 사고들이. 이따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으세요? 그 내리라고 했던 장면에서. 내려. 내려? 내려. 이거 내려야 된다고 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던데요. 근데 이게 애국가가 끝날 때 이제 내리는 거고 네. 미국 국가가 국기가 나오기 나오기 전에. 전이잖아요. 그럼 네. 사전에 미리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물론 본인들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네. 나라에 대한 예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상대국에 대한 둘이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그거를 네. 서로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자기 성인이고 대통령이면은 그거를 염두에 뒀다가 당연히 내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증이 김건희한테 발동이 돼서 윤석열 저 새끼는 못 내리겠지라는 생각에 내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김건희였다고 이렇게 가정해보고 싶지 않지만 네. 저라도 윤석열이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은 이게 나이가 60이 넘은 정상적인 어른의 행태라고 보기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맨날 지각하죠. 머리 안 감고 출근하죠. 막 까치집 되어 있죠. 옷 잘못 입어가지고 막 흘러내리고 맞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국가 행사 자리에서 경례를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손을 언제 내려야 될지도 모르는 자가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실권자가 김건희라는 따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창피한 장면이 아니었나 그 내리라고 싶습니다. 하고 나서 윤석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꿍 하거든요. 민망했나 봐. 그럼 면전에서 그렇게 내리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말을 김건희한테 못하겠죠. 반항을 못하니까. 네네.
그 장면은 되게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정국장이 이제 센터로 들어오는 김건희를 막은 장면. 네. 전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의정국장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건희가 센터 치고 나올까봐. 그러니까 의정국장도 불안했던 거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의전 담당, 우리 정부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 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을 타국의 의전 담당이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굴욕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전 담당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미국의 의전 담당에게는 제압당하는 모양새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너무 굴욕적입니다. 김건희가 그 뒤에 인사를 오랫동안 한단 말이죠. 윤석열보다 훨씬. 그거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대통령이 인사하면 뒤에 사람들 그냥 쭉쭉 따라가다가 대통령 끝나면 끝내는 거죠. 자기가 더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보는 미국의 그 의정국장의 시선이 벌써 불안해 보였어요. 근데 역시나 그 가운데로 오는 걸 보고 바로 1초 만에 제지하는 거는 의정국장이 신경을 쓴 것 같아. 네. 얘가 가운데로 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간파 당한 거죠. 네, 정말 그것도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정말 이 정권은 김건희 정권이다. 이런 것을 전 세계에 떨쳐 보인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전 세계인들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내용을 짚겠습니다. 첫날에 넷플릭스 투자 유치했다면서 이제 설레발을 막 떨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미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말 기준으로 그 넷플릭스 상위 100개의 컨텐츠 중에 한국이 16개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요. 국가별로 보면 2위거든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시청자 전체 회원들 중에서 60%가 한국 컨텐츠를 이미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어떤 노력이나 김건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투자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 컨텐츠가 시장에서 잘 먹히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서 더 투자를 확대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윤석열이 마치 자기의 공인 양 가로챈 것이죠. 네. 이건 사실 한국 컨텐츠 종사자들의 공을 자기 공으로 가로챈 아주 파렴치한 행위이고 또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잘 되는데 도와준 게 있나요? 왜 한국 드라마, 한국 제작사들이 넷플릭스로 가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투자를 안 해주니까 넷플릭스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재만 하고 간섭만 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넷플릭스랑 일부러 더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나는 신이다 상당히 이슈된 그 다큐멘터리도 MBC가 제작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MBC가 다 제작을 했는데 방송 수위 자체가 이 공중파에 나올 수 없는 수준이었잖아요. 뭐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랑 따로 계약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그거를 공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삭제될 상황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요구들로 인해서 넷플릭스랑 직접 계약을 하고 넷플릭스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 실험적인 드라마들이 많이 성공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그 자구책이 다 자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미국 가더니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투자금은 제가 따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사기꾼 아닙니까?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1호 영업사원은 가만히 보면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치고 발뺌하고 호통치는 게 기본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한편으로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해외 순방의 성과가 없으면 예정된 이 투자를 자신의 성과로 둔갑을 시키는가. 네. 좀 안쓰러운. 첫날부터 아주 다급하게 성과를 조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재미난 의혹 제기도 한편에서는 일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는 왜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나 주어서 마치 그들의 성과인 것처럼 이것을 보여주었는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29일인가요? 지금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송전의 내용이 뭐냐면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기존보다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이 한국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트래픽 용량이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 비용을 SK가 다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은 넷플릭스가 먹고. 네.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
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런 비용들을 다 국내 기업에 전가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의도는 이 소송에서 어떤 한국 정부의 압력을 기대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위를 맞춰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법한 얘기네요. 이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나사 방문 소식입니다. 윤석열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하는 모습 보며 저것이 나의 꿈이다. 우주는 제 꿈이자 첫 도전입니다. 막 이런 난리를 치면서 뭐 앞으로 이제 우주 동맹을 맺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요거 좀 한번 짚어보죠. 네. 일단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주도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달에 다시 인류를 보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네. 한국이 10번째 참가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주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꿈이자 도전이었다고 하니까 윤석열을 이 달 탐사하는 인류로 선정해서 지구를 떠나보내고 달로 보내면 어떨까 이런 너무 생각을 좋은 식입니다. 네, 우주로 발사시키자. 꿈의 도시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보해 주는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런 생각 잠깐 했고요. 이게 미국 주도의 새로운 우주 연합체인데 이제 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향후에 이런 우주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르테미스 그 탐사 프로그램에 협력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너무 미국 중심의 미국 이익의 프로그램이다. 다른 참여 국가의 어떤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중국과의 이 우주 협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이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자체로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우주 협력체가 생기는 거고 미국 중심의 우주 협력 체계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게 더 우리에게 국익이 되느냐를 계산하기도 전에 미국 중심의 우주 협력체에 가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 중심의 길만 걷겠다라고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국익을 따져보기 전에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가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협약을 맺고 온 겁니다. 네.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이제 한 거고요. 그거를 이어받은 거예요. 윤석열이 참 전 정부 싫어하는데 이런 걸 또 같이 하네요. 이건 이제 자기 성과로 당겨올 수 있으니까. 아니 자기가 맺은 약정도 아니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맺고 온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누가 돈을 대겠어요? 지금 미국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각국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기술을 뭐 서로 나눠가지고 뭐 위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술은 거의 미국이 독점할 겁니다. 네. 그리고 재정을 니네가 대라. 그럼 재정에 된 거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줄게. 이런 그 과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언제 성과가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개발들이 성과가 안 난다고 해서 크게 탓할 수 없는 이런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해야 되는 새로운 사업이니까. 과학 기술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그게 바꿔 말하면 돈을 해먹기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선넘사에서 이 윤석열이 우주 개발 관련한 사업 추진했을 때 김건희를 위시로 해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돈 해먹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런 어떤 장난질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뭐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그 짓들을 보면 반도체 기술도 절대 안 나눠 먹으려고 지금 막 대만에서 공장 부시려고 하고 이런 흐름들을 보세요. 미국이 절대 기술적인 어떤 협력이나 네. 서로 나눠 공유하거나 이런 거 안 할 놈들입니다. 미국은 자기에게 해가 네. 되는 짓은 정말 매우 만큼도 안 그렇죠. 합니다. 매우 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한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그 미국의 특성을 잘 이용하거나 잘 네.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이건 좀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자체가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 중에 달에서 광물 채굴과 자원 추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유엔에서 조약한 어떤 비준 안에 따르면은 외계 행성 자원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채굴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함께하게 되면 이 위반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불법 행위도 뭐 서슴치 않고 진행하는 게 미국 같네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고요.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얘기 좀 더 하려고 했는데 한미 동맹의 영역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또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 이건 나중에 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르테미스 특집으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BC 아니고 NBC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게 또 논란이 됐어요. 미국 기밀문건 유출 사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도청 범죄 사건이라고 해야지. 네, 명확하게 범죄라고 해줘야 되는데요. 이 사건은 한미 동맹을 지탱하는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윤석열이 이제 발언을 한 거죠. 우리 한미 동맹은 자유와 같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나온 내용이 인터뷰 앵커가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기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거 질문마저도 사실은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네, 너무 모욕감을 주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인터뷰를 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왔는데 친구가 친구를 염탐합니까? 먹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네. 근데 왜 우리한테 따져 묻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걸 가지고 우리한테 친구가 친구를 염탐합니까? 질문 자체도 진짜 무례하네요. 네. 생각해보면 무례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답한 내용이 친구끼리 그런 거는 보통은 친구끼리는 그렇지 않지만 국가 간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 도청 범죄에 대해서 철통 같은 신뢰로 답변한 것 자체가 국제적인 호구를 인증한 거다. 너를 염탐했는데 어떻니라고 했더니 우린 철통같이 신뢰해 이렇게 답변을 한 거잖아요. 네. 신뢰하는 사이에서 도청을 왜 합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인데 안 들어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지 못하니까 자꾸 염탐을 하는 거잖아요. 핸드폰 풀어보고 믿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 정상회담 결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미국의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해요. 이 도청 범죄에 대해서 재발 방지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확약을 받았느냐. 네네.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오히려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윤석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미국을 압박한다든지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니요 저희는 그냥 무조건 신뢰합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정신 상태 자체가 심각한 게 이게 뭐랄까요? 그 스토킹 당하는 그 피해자인데 얘가 날 사랑해서 스토킹하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건 네.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전 자기를 염탐하는 게 진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네. 친구끼리는 아니지만 국가 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저는 사실 MBC 그 기자가 던진 질문을 우리가 역으로 던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 친구가 친구를 등쳐먹는가? 과연 미국과 우리는 진정한 친구인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 한미동맹을 두고 던져야 하는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유럽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이 탈미의 흐름, 자국의 국익을 챙기려고 하는 외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동맹의 이익이냐 국익이냐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쇼츠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쇼츠 편집하기가 아주 편하더라고요. 기분이 또 좋아져요. 방송하다가 그래요? 뭔가 잘했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이 없는데 자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남았어요. 어떡하죠?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MBC 그 내용 중에서 좀 짚어야 되는 내용 하나만 더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고요. 뭘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먼저 하시죠.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도청 관련한 얘기 말고도 북한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입장 얘기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어떤 현상이 변경되는 시도에 반대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해서도 상황이 변하거나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될 때가 된다면 그 노력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모두 전쟁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됨에 따라서 이 돌격대 역할을 수행해줄 나라가 필요한데 그것을 충성스럽게 한국이 하겠다라고 충성맹세를 한 꼴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요거 5번은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논평 없이. 네. 자, 미국에서 중국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다 반도체 팔지 말라 이 얘기인데 너무 황당한 게 미국은 중국이랑 합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포드가 지금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 이거를 뭐라고 읽나요? CATL이라고 읽나요? 어쨌든 이 중국 배터리 업체랑 같이 합작을 해서 텍사스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그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북미에 팔게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절대 어떤 교역도 하지 말라.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압박을 넣고. 이게 좀 깡패와 호구의 환장의 콜라보라는 생각이 미치겠습니다. 듭니다. 네. 종주국과 속국, 깡패와 호구, 뭐 이런 지금 지경으로 지금 가고 뭐 있어요. 이건 거의 종속 관계예요. 이 정도면 네. 우리 경제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그 영업 손실이 1분기 손실이 나왔는데 4조 5,800억 손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이 넷플릭스 4년 동안 3조 유치했다고 발표했는데 바이든 진짜 졸개짓 하면서 1분기 만에 4조 5천억 날려먹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심각합니다. 네, 이거 심각하고 저 이번에 이제 그 워싱턴 선언이라고 그럴듯하게 이름 붙인 선언 요 얘기는 좀 해야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을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미국의 핵 우산을 우리나라에 다 잘 지켜주기를 우린 약속했어. 이렇게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뭐가 크게 달라졌지? 그러니까 새롭게 달라진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뭐 핵협의 그룹을 설립하겠다, 전략 핵 잠수함을 이제 기항시키겠다, 요 정도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요. 이 전략 핵 잠수함을 기항시키는 게 북한, 중국, 러시아를 실제 뭐 견제하는 데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미국의 핵전략 잠수함이 온다고 해서 북한이 자국의 핵무력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실효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 고조만 높이게 되는 거죠. 미국의 핵 잠수함이 올 때마다 긴장은 더 고조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한반도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뿐이지 어떤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동안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핵무장이라든지 전술핵 배치라든지 미국의 핵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안보 불안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얻은 것은 거의 없고 뭐 떠드는 것에 비해서 그 알맹이가 있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제 조건이 뭐냐면 북한에서 핵 공격을 했을 때 네. 미국이 핵 공격을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남쪽이 북의 핵 공격을 받게 되면은 공멸이죠. 우린 죽었어요 이미. 우린 이미 죽었는데 미국이 북한한테 다시 핵 공격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그냥 핵 전쟁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약속해 왔다면서 즐겁게 이걸 성과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핵 보복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의 또 일부를 보면은 미국을 위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에 대한 또 그 군사 동맹 체계로 편입될 것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없는데 미국이 동북아에서 자기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꾸리게 되는 어떤 군사 동맹이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포탄 지원 압박하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한국의 무기를 동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시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오로지 미국을 위한 사실 선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 미국을 위한 선언도 선언인데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 공격을 핵을 쏴달라고 부탁을 한 거라니까요. 그 북에다가 핵을 쏘면은 남쪽은 피해를 안 봅니까? 이게 어떤 상식으로 이런 거를 부탁을 하고 이거를 선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선결 조건은 뭐냐면 북한은 남측을 대상으로 핵 공격을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댓글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기더라고요.
이 북한의 핵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핵이라고 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을 쏘면 이건 민족의 공멸인데 공멸이죠. 왜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에 핵을 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댓글에 다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얘기입니다. 북핵 공격 시에 미국의 핵 우산으로 지켜준다는 건데 만약에 북한에서 핵으로 공격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로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치면은 그럼 미국에서는 대응을 안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날라올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협의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왔는지를 아셔야 되고 뭐 이렇게 논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해왔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 맞습니다. 거다? 이 정도 얘기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공격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한 건 우리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하겠다라는 아주 위험천만한 합의를 하고 왔다는 건데 이거는 지난 정부가 계속 해왔던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종말 이런 이야기도 언급이 지금 됐었어요. 사실상 이 북한과의 어떤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우리를 어떤 전쟁 위기로 내몰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맞습니다.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막고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미국이 도와준다고 뭐 확약을 해서 그게 보수층의 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 방도로 지금 쓰고 싶은 거잖아요. 윤석열이 네. 자기 지지율을 올리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은 누구를 도와줄 처지가 안 돼요. 지금 저희 삥 뜯는 걸 좀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줄 처지였으면 한국을 이렇게 약탈하듯이 삥 뜯을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에서 철군하지 않았겠죠. 우크라이나 네. 전쟁 예전에 끝났겠죠. 지금 세계 돌아가는 판국은 미국이 어떤 전쟁에도 관여해서 승전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준다고요? 이것도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그리고 뒤에서도 뭐 이야기하려고 원래 준비했었지만 우크라이나에 왜 한국의 포탄을 지원하라고 압박합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의 포탄 재고량이 없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이 나서 한국의 무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전쟁 수행 능력이 약한 국가가 전쟁이 나면 자국을 지키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한국을 지켜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